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난 뒤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까 무섭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어딘가에라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니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무난하게 하여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넘어서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고 30대 중반부터는 매일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녔죠. 저희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났고요. 처음 봤을 때는 선한 인상에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하나하나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어딜 가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주제는 늘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걱정되어 이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보고 이틀을 더 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배려하는 것은 늘 기본이고 저를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생색내지 않는 요즘은 잘 보기 힘든 그런 친절한 남자였어요. 나에게 이 정도로 잘해주는데 결혼을 한다고 저 행동이 모조리 바뀔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보고는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볼 것도 없이 결혼하라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도 이 남자와 한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찬성하셨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은 2배, 3배 훨씬 더 잘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겠다고 부모님께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조용한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의 상견례가 끝나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인지라 허례허식 없이 아주 빠르고 간략하게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저는 조금 두려웠던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가, 아무래도 너희 부부가 아이라도 낳게 되면 그때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우리 아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와 함께 산다지만 신혼부부와 함께 살자니 내가 영 편치가 않구나. 시어머니는 합가를 하자마자 제 눈치를 보시며 따로 살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하나뿐인 시어머니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말년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분가를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2번, 3번 약속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던가 당신과 갈등이 있다면 그땐 바로 분가할게. 하지만 나를 한번 믿어보고 우리 어머니께 벽 없이 딱 한 번만 다가와줘.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고 남편 말대로 어머니께 허물없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집살이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겁을 먹은 것이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듯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고 쳐도 저녁만큼은 꼭 집에서 먹기로 약속하였는데 항상 퇴근하고 오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차리시는 게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정성스러운 반찬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식사가 끝나고 제가 뒷정리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버럭하셨어요. 그 귀한 손을 물을 왜 묻혀? 그렇게 쓰는 손 아니다, 아가야. 내가 아직 정정하니 집안 살림은 내가 하게 해주련? 그래도요, 어머님,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걸요. 바깥일 하고 와서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면 모를까. 우리 아가는 들어가서 씻고 얼른 누워 자.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응? 가서 쉬어, 어서. 저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공주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저를 이렇게까지 대접해주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내색 한 번 안 해주고 고맙다면서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자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배려까지 한 몸에 받으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 잘 만났다며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각종 좋은 재료들을 보내주시고 시어머니는 그 재료들로 제게 사내 진미를 맛보게 해주시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밖에 나가 한아름 장도 보시고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쑥스럽게 스카프를 내미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고부간의 갈등을 걱정했던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주말에 쉬는 날 하려고 하면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자꾸 손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평일에 모든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는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아니면 어머님 혼자 어디 가기가 불편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주말 어머님과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둘이 나갈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머님과 함께 그때 더 많은 추억을 남겨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공방 같은 데서 비누도 만들고 어머님과 뜨개질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처음 스티커 사진을 찍을 땐 찰칵하는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요. 사진의 얼굴이 죄다 잘려서 나와 여러 번 찍기도 했죠. 공항에서 만든 비누는 아까워서 사용도 못하고 아직까지 제 서랍에 보관 중이랍니다. 어머님과 뜨개질로 만든 조끼, 목도리, 가방, 셀 수 없이 많았죠. 정말 큰 사진관에서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은 큰 액자로 뽑아서 거실에 걸어두었고 어느 날은 손과 발을 본떠 금속 액자를 만들어주는 체험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즐거워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주위에서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금요일만 되면 주말에 뭘 할까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도장, 발도장 액자를 만들고 온 날 어머님께서 또 용돈으로 드린 돈으로 제게 작은 귀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머님, 자꾸 제 선물 사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 거 사셔요. 맛난 거 드시고 싶으시면 말도 해주시고 가지고 싶은 거 저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아가가 이렇게 나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용돈 줘봐야 생활비 쓰는 건 너네 카드로 사용하고 내가 보험료 내는 거 말고 어디 돈 쓸 데가 있겠니?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 일부는 꼬깃꼬깃 어딘가에 모아두셨다가 남편도 아닌 저를 위한 선물을 사주시곤 했는데 용돈의 대부분은 보험료 지불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보험이 13개나 있어서 너무 놀라 보험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보장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가입하신 거였어요.
내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내가 죽으면 건물이라도 하나 상속해줘야 우리 자식들이 편한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 혼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키워보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까지 새겨지더라 아가야. 내가 죽어서 큰 돈이라도 남겨줘야 속이 시원하니 절대 내 보험만큼은 해지 말고 냅두거라.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짠해 저는 절대 보험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로 차곡차곡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하고 비상금도 모으고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 부분이 전혀 부담되지 않은 선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늘 고정급이 들어오니 어찌 보면 사업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안정적인 수업이 있다는 게 우리 가정에겐 참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딱 2개 저희 시어머니와 살면서 불편했던 게 있다면 첫째는 알레르기 때문에 회를 전혀 드시지 못한다는 것. 저는 어릴 때부터 횟집 사장님과 결혼할 거라고 외쳤던 날생선 킬러였는데 어머님께서 알러지가 있어 날생선을 전혀 드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때 초밥이나 회덮밥 정도 먹는 걸로 제 마음을 달래야 했죠. 결혼하고 딱 2번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드려 코스 요리로 회 요리를 먹으러 갔었네요. 그때도 어찌나 죄송하던지 어머님께 우동이나 덮밥 같은 다른 요리라도 드시면 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둘이 데이트하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커피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제가 그냥 회를 덜 먹는 걸로 결심했죠. 내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날이 군대 복귀하는 날이었거든? 그전까진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해서 회를 먹으러 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내가 군대 선임이랑 한번 횟집 가서 광어회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야. 그래서 휴가 나가면 어머님을 꼭 모시고 가야겠다 다짐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횟집에 간 거지. 자기 많이 놀랐겠네. 갑자기 어머님 알레르기 증상이 올라와서. 하필이면 복귀하는 날 점심에 그런 거였어. 같이 회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목을 막 긁으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시는 거야. 119 부르고 나는 복귀 시간 코앞이라 발 동동 구르고. 근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어떡해. 영창 가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님 곁을 지켰지.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됐어? 나중에 생각이 났지. 병원에서 부대로 전화를 걸었지. 부대는 다 뒤집어졌다는 거야. 내가 탈영한 줄 알고. 나 잡으러 헌병 출동한다 그러고. 다행히 어머님 아픈 거랑 다 병원 기록으로 증명이 되어서 호되게 혼나고 몰래 덮어주셨어. 남편은 그 뒤로도 회가 싫다고 했지만 또 저를 위해서는 같이 자리를 지켜주며 잘 먹어주었습니다. 이런 배려를 보여주는 내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활짝 열리자 어머님도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머님에겐 절대 남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불편했던 2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애착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내 이불 못 봤니? 그거 너무 때 같아서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뒀어요. 안 된다. 그거 절대 빠는 거 아니야. 아가, 제발 내가 부탁했잖니.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리려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고 버려도 좋은데 저 이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어? 저거는 내가 죽어서도 나랑 같이 묻어줘야 하는 내 귀중품이야. 저는 어머님의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라웠고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생전 저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던 어머님이셨는데
애착이불과 관련해서는 항상 저에게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행을 갈 때는 당연하고 어딜 가더라도 잠이 들 땐 꼭 애착이불을 늘 품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너덜너덜하고 꼬질꼬질한 더러운 애착이불을 깨끗하게 한번 삶기라도 했으면 했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머님께서 버럭하셨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어요. 아가야, 내가 늙어서 그런지 아주 머리털이 몽땅 다 빠지려나 보다. 내 이불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붙던지. 이러다가 대머리 되면 어쩌지? 어머님, 제가 탈모 샴푸라도 하나 가져다 놓을게요. 저는 어머님께서 이불에 머리카락이 붙는다고 하셔서 애착이불에다가 돌돌이라도 돌려 머리카락만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불을 가져와 열심히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불같이 달려와 이불을 빼앗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빨래하려던 거 아니고 그냥 붙어있는 머리카락만 정리해드리려고 했어요. 아가,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내가 이불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래. 내가 정리할 테니 내 이불에는 신경 쓰지 말거라. 알겠지? 저는 그 뒤로 눈에 보여도 이불에는 신경 안 쓰기로 굳게 다짐했죠. 죽어서도 꼭 같이 묻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불편함은 건드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가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했죠. 우리 아가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새 생명이라니. 나에게 손주가 찾아오다니. 우리 아가 절대로 몸 조심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집에서도 누워만 있거라. 응? 그래. 회사도 휴직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하자. 우리 그래도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내가 이번에 승진도 해서 월급도 올랐으니 당신은 태어날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태교만 해.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긴 했지만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정말 평소에도 집에서 하는 일이 없었는데 임신하고 나니 더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나면 어머님께서 와서 무슨 일이냐 하고 안절부절 제 옆을 못 떠나시고요. 병원에서 아가 자궁이 약해서 푹 쉬라고만 했잖니. 늙은이가 주책이지?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불안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건강하게 잘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가끔 동네 산책 30분 정도는 좋다고 하던데 저랑 산책이라도 가실까요? 내내 집에만 있어서 몸이 찌뿌둥했는데 잘 됐다며 어머님과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이 넘도록 공원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듣고 같이 울다 웃으며 서로 더욱 더 돈독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급하게 다른 지역 출장을 간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훌쩍 오른 대신 출장이 점점 잦아지고 퇴근도 늦어지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해서 짐가방을 싸주고는 남편을 배웅했죠. 집을 나서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우리 마누라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시라며 신신당부를 하여 어머님이 등짝을 치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법도 한데 참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끈끈해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밤에 여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볶음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주거도시이긴 하나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로 큰 병원도 없고 음식점도 많지 않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야식 배달도 안 되는 동네 밖을 조금만 나가면 있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볶음이 정말 매콤하고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남편도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죠. 차를 타고 가면 5분 거리인데 걸어가려고 하면 구불구불 비포장도로 같이 횡단보도도 길을 건너야 해서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머님과 TV 채널을 돌리는데 딱 순대볶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맛있겠다 하고 말로 뱉어버리고 말았죠. 아가, 순대볶음이 먹고 싶니? 저 앞 사거리 지나서 포장마차촌에 팔지 않을까? 내가 다녀오마. 어머님, 밤길이라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려면 횡단보도도 없는 비포장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저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손주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참니? 아가, 거기다가 네 남편이 하는 말 들었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내가 후딱 갔다 오마. 제가 여러 번 말렸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야밤에 위험하다면서 혼자 성큼성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도 순대볶음 생각에 침이 절로 고였습니다. 하지만 늘 제 생각처럼 모든 일이 행복하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대로 횡단보도가 없는 어둑한 길을 건너시다가 시어머니를 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냉동 탑차가 시어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고 결국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콜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시신이 되어버린 어머님을 보면서 제 몸에 뭐가 묻는지도 모른 채 어머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출장을 나섰다가 연락을 받고 황급히 돌아온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어머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비켜서게 되었죠. 장례를 준비하고 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임신 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 병원이다 보니 미신 같은 것도 다들 믿으시고 저는 그렇게 어머님 하시는 장면도 보지 못한 채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힘들지? 임신한 몸으로 장례까지 치르려니. 들어가서 좀 쉴래? 나 때문이야. 내가 순대볶음만 먹고 싶다고 안 했어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당신 꼭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순대볶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어. 임신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 손주 생겼다고 너무너무 잘해줄 거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내가 어떻게 보내드려.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어머님 생각만 하며 보냈습니다. 저에게 순대볶음이 식지 않을 때까지 돌아오겠다며 웃으며 떠나신 모습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고요. 결국 자책과 눈물을 반복하다 유산기가 보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남편은 제게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까지, 우리 아이까지 잘못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제발 편하게 마음 먹고 쉬어, 어? 저는 남편 말대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영양제다 뭐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주사들과 함께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참 이런 곳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 정말 좋은 병원에서 장례라도 치렀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버텨냈고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도무지 입을 만큼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꼭 이불도 같이 묻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차마 어머님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묻은 이불을 같이 보낼 수 없더라고요. 같이 보낼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리워하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제 이기심에 이불만큼은 제가 꼭 끌어안고 있었죠. 보자기에 곱게 싸서 제가 언제든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려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들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이었어요. 남편 통장으로 모두 수령을 했고 그 금액에 저희는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0억가량의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전에 건물 한 채에 못 물려주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쓴웃음을 짓던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이렇게 남겨주시다니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렸죠. 남편은 그동안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집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에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으로 밖을 보니 어머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얘야, 문 열어라. 장례까지 다 치르고 분명 강에 뿌려달라 하셔서 앞으로는 훨훨 여행 다니시라고 강에 뼈가루를 다 뿌리고 왔는데 죽은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다뇨. 저는 놀라서 까무라칠 것 같았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여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겨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뭐가 이렇게 굼떠? 제게 확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정말 제가 알던 그 어머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님을 꼭 끌어안아 보았습니다. 얘가 왜 이래? 이거 놔. 귀신인가 싶었지만 정말 살아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색이 조금 꼬질꼬질하긴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돌아오신 건지 분명 사고당하여 병원에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 제가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얘가 내가 살아 돌아왔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어디 말을 붙여? 그럼 내가 뭐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을까봐? 사고당해서 죽은 게 내가 확실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시어머니께서 제게 호통을 치며 죽은 게 내가 맞냐고 하니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시체로 시어머니를 뵙긴 했지만 시신이 차에 심하게 깔려 훼손된 상태였고 저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제가 본 게 진짜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모두 말했고 남편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 남편도 오열을 했고 저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신을 착각해서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길래 3주가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셨던 거예요? 내가 글쎄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사고를 좀 당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제서야 겨우 기억이 나서 더듬더듬 집으로 찾아왔더니 내가 죽었다지 뭐냐?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니? 뭐라도 시켜 먹든 아니면 밥 좀 해와라. 며느리가 돼가지고 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못 배워 먹은 것처럼 멍하니 그러고 있니? 제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 없던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시니 조금 놀라웠지만 사고를 당해 기억을 단편적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니 저도 별 의심 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생전에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을 잔뜩 사와서 밥상을 차리니 젓가락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반찬 사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고작 나를 대접하는 게 나물 반찬이야? 어디 회라도 떠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먹어. 저는 회를 찾는 시어머니에게 의문이 들었지만 3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건데 고기라도 내어드렸어야 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그 뒤로 저는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어머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었던 속옷 빨래도 직접 하고 어머님 잠자리에 드실 자릿기까지 손수 준비했죠.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의 대접을 받으셨지만 제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당신은 이상한 부분이 없어? 나도 조금 의심이 들던 참이야. 지난번에 횟감 떠왔더니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거 봤지? 우리 어머니 알러지 때문에 생선 회를 드시지 못한 분이셨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게 일을 시키신 적 없던 어머니셨어. 근데 지금은 물까지 내가 떠다 드려야 돼. 임신한 몸이라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 잡일까지 다 나를 시키시고 거기다가 늘 그랬듯 산책을 가자고 하니 놓친 내 무릎 생각은 안 하냐고 내게 소리까지 지르셨어. 혹시 어머니께서 이불은 안 찾으셨어? 그게 제일 수상해. 이불만큼은 내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주무셨잖아. 근데 이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 나도 일부러 이불 이야기를 안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습은 우리 어머니가 맞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후유증이나 흔적도 없고 사고를 당했다고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저희는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돌아온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지 고민을 했어요.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저희는 정말 정신이 파괴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DNA 검사가 떠올랐어요. 저는 보자기에 꽁꽁 싸맨 어머님의 애착 이불을 꺼냈고 애착 이불에서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불에서 찾은 머리카락과 돌아온 어머님의 칫솔이며 떨어진 머리카락 등을 주어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에 어찌나 피가 마르던지 정말 상상도 못할 긴장감에 손발이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어요. 유전자가 일치한다니 그 말은 즉슨 저희 시어머니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마당에 가짜라고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의 수발을 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는 과일향 말고 시원한 냄새가 나는 세제를 쓰라고 했잖아. 그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원래 과일향 나는 세제를 좋아하셔서 비누도 그렇고 전부 과일향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리고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매일 밥상에 고기는 꼭 올라가야 하는 건 몰라? 우리 아들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지내는 거니? 너네 돈이 없어? 어머니 원래 나물 반찬만 드셨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저녁에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고 잘 안 먹고요.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항상 우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정을 운운하며 저를 혼내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도무지 어떤 사고가 났길래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무섭기까지 했죠. 어머니, 도대체 그날 순대볶음 사러 간 날 어떤 사고를 당하셨길래 이렇게까지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뭐야, 지금 내 성격이 더럽다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니? 어?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머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고민했던 고부간의 갈등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어머님과 저 셋이 근교에 밥이라도 함께 하러 나갔는데 정말 또 한 번 의심하게 되는 발언을 어머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사망 선고 받으면서 받은 사망보험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알아보니 대충 봐도 20억은 되는 것 같던데. 나도 노후를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딴 시골에서 심심하게 살 수도 없고.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이미 지급도 다 됐다고 하던데. 그거 내 몫이기도 하니까 반은 너네 줄 테니까 반은 나한테 주렴. 상식적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어야지만 받는 돈인데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고 어떻게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품이 곱고 천성이 아름다웠던 저희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매주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공방에서 만들었던 손도장 액자가 말이죠. 손도장 액자가 정교한 금속으로 본떠 만든 거라 지문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정리해둔 상자에서 어머님과 함께 만들었던 손도장 액자를 찾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문까지 일치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맞다면 정말 보험금의 반을 드리고 이제 분가하겠다고 우리의 삶을 찾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남인 것이 밝혀지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고 생각했고요. 결국 경찰을 집으로 부르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분명 사고를 당하셨고 저희가 영안실에서 시신 확인까지 마친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은 화장해서 강에 뿌린 탓에 유골로는 DNA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생전 어머님께서 남겨두신 물품에서 채취해 DNA 검사를 했고 요망한 기집애, 나 몰래 DNA 검사까지 했어? 어쩐지 욕실에 칫솔이 없더라니. 그래서 뭐라 그러디? 일치한다고 했겠지. 네, 맞아요. 일치한다고 떴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던 어머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마당에 내가 너희의 가족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부정해야겠니?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이 늙은 노모에게 이런 짓까지 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추론하자면 이분이 결국 본인들 시어머니가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 검사를 해보려고요. 지문까지 일치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손도장을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의문이 남는 부분이니만큼 지문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당황한 듯 싶었어요. 배은망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라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 하면 될 것을. 경찰서로 가지 않으려고 버팅기시다가 결국 경찰에게서 협조 요청을 받자 마지못해 경찰서로 가셨고 그곳에서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분을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말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에게서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모의 행세를 하던 시모와 똑 닮은 사람은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저희를 노려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거참 조용히 하시고요. 저희가 조사를 마친 결과 저 유치장에 계신 분은 가족분들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쌍둥이 언니로 밝혀졌습니다. 쌍둥이 언니요?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쌍둥이라 태어나자마자 언니분은 친척 집으로 입양을 갔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유전자까지 일치했지만 쌍둥이더라도 지문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후에 저분이 여러 번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서 호적도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친척 집으로 입양을 갔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따로 기록된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언니고 시어머니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어서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 부분도 그렇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쌍둥이 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짜릿해오는 배를 붙잡고 저는 어머님의 애착 이불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어 너무나도 안쓰럽고 측은했어요. 이불을 감싸 안고 엉엉 우는데 미처 몰랐던 가장자리 한 구석에서 딱딱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위를 가져오라 하여 그 모서리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님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꾸깃꾸깃 접혀있는 현금 뭉치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용돈을 드릴 때마다 남은 쌈짓돈들을 모아 통장에 입금하고 미처 입금하지 못한 현금들을 거기에 모아두셨던 겁니다. 통장에는 우리 며느리 아들 용돈이라고 서투른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저희가 드렸던 용돈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두신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스카프도 사주시고 했던 걸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저렸습니다. 보험금까지 큰 돈 남겨주시고 떠난 어머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이후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아이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저희 아이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분명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소아과 전문의 38살 남성입니다. 의대 졸업 후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선배가 운영 중인 소아과에서 페이 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외과 수술 전문 병원에 소아외과 전담의로 이직 예정이고요.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슬프게도 불과 3년 전 기분 나쁜 파혼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뒤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아마 그때 제가 결혼을 했으면 예쁜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에게 쓰라린 아픔을 안겨줬던 그 여자로 인해 저희 집 명성에 먹칠을 할 뻔한 제 파혼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 여자라고 하면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예비 장모였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일로 인해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지금 제가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집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소위 말하는 사자 집안이에요. 병원과 재단을 설립하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까지 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병원 행정일을 총괄하시면서 의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도 곧 소아과 페이닥터 근무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외과 수술 전문 병원에서 전담의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소아 탈장이나 복강경 수술을 전담할 예정이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에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 텐데요. 라며 꼭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업을 이어 병원을 운영하면 당연히 미래도 보장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큰 병원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약간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죠.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실력 좋기로 알아봐주는 병원입니다. 인터넷과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오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수술 경험이 많고 그 결과 또한 좋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표창까지 받을 정도였다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명한지 아시겠죠? 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건 증조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훨씬 이전부터 약방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셨다고 하네요. 없는 형편에 산과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시며 본인들이 끼니를 굶어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약자 편에 서서 항상 베푸는 삶을 사셨다면서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 살라는 저희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때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병원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저와 여동생은 자연스레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밤낮 없이 코피까지 흘리며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탓에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부모님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고 살라며 묵묵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실 뿐이었죠.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저희가 원해서 이루어낸 꿈이라 의대에 합격했을 땐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며 앞으로 각오해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면서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고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는 동창 모임을 하다 보면 주변에 결혼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자녀가 중학생인 사람도 있고요. 나이도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라 동창회에 가면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냐는 말을 매번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듣지 않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그만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시켜줄게, 말만 해. 라며 저에게 말을 해주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겁이 납니다. 섣불리 아무나 만나지도 못하겠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불과 3년 전에 가슴 아픈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2년 정도 전이네요. 소아과를 개원한 선배를 3년 정도 도와주기로 해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당시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아파트 대단지 안에 있는 접근성 좋은 유일한 소아과여서 그런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병원처럼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죠. 소아과 특성상 상대하는 주 고객이 아기 엄마들과 할머니들인데요. 새로 개원한 병원인 탓에 청결함은 물론 진료를 잘 본다고 입소문을 타 방문객이 한참 많은 시기였습니다. 아유, 선생님, 혹시 결혼 안 하셨죠? 제 동생이 나이가 30인데 마침 남자친구가 없다네요? 선생님, 소개팅 한번 해보실래요? 의사 양반이 우리 손주도 낫게 해주고 명의일세 그려 우리 손녀랑 만나볼티요? 우리 손녀도 저기 무슨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양반 정도면 여자들이 아주 줄을 서겠어.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성격도 좋으셔서 인기도 엄청 많으시겠다. 어쩜 하느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선생님한테 다 몰아주셨네.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 외모는 아버지를 닮아 준수하게 생긴 편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안정원 역할을 했던 배우를 닮았다며 동네 이름을 붙여 구례동 안정원이라는 별명도 생겼답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딱 사윗감 삼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나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이 쉴 틈 없이 돌아갔죠.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나 항상 진료 대기실이 만석을 이룰 정도였거든요. 한 번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손녀를 데리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 부부가 손녀를 맡기고 여행을 갔는데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데리고 오셨다 했죠.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차도가 없어 병원이 새로 생겼길래 와보셨다면서요.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며 아이의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힘들 텐데 먹고 하라면서 병원으로 커피와 와플을 사다 주셨어요. 그 뒤로도 독감 주사, 예방접종 등 다른 병원을 가실 법도 한데 저희 병원으로 자주 방문하셨고요. 올 때마다 정성껏 진료를 받으렸고 가끔 한가할 때는 차 한 잔 내드리며 말동무도 해드렸습니다. 의사 양반, 매번 이 늙어 빠진 노인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아침에 손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병원이라오. 손녀가 있을 땐 핑계라도 대면서 왔지. 가끔 진료가 방해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집으로 그냥 가기도 했다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왜 그냥 가셨어요? 물론 바쁘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순 없어도 따뜻한 차 한 잔 내드릴 여유는 되니까요. 언제든 오세요. 젊은 사람이 말주변도 좋고 됨됨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먼. 말이라도 고맙소. 내가 우리 딸한테 다음에 올 때 뭐라도 사가라고 전해야겠구만. 에이, 할머니, 그냥 오셔도 된다니까요. 더울 때 추울 때 상관 마시고 언제든 오셔서 편히 쉬다 가세요. 저희 휴게실에 안마의자도 있잖아요. 편하게 오셔서 그거라도 하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가 그 할머니의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며느리,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안녕하세요. 주아 엄마예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주아 진료 잘 봐주시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어떤 분인지 엄청 궁금했지 뭐예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어머니가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찌나 선생님 칭찬만 하시는지요. 우리 주아 이번에 검진 받으면서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친구요? 갑자기 소개팅이라. 아이, 괜찮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저야 좋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진료하며 제 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초면에 뜬금없이 소개팅 이야기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건 알겠는데요. 제 친구 솔로인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친구라서 그래요. 두 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부담 없이 만나서 커피 한잔하며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뜬금없는 소개팅 소리에 저는 당황스러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죠.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한 친구라며 만나보고 판단하라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같은 의료 종사자라는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소개팅 하겠다고 승낙했죠. 목요일에는 제가 진료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 그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여자친구는 굉장히 차분하며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단아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랄까요? 주변에서 빛이 난다 할 정도로 화사하고 밝은 인상이 참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백이의 천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천사 그 자체였어요.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몇 개월 전에 서울로 이직해 올라왔다더군요. 같은 분야 종사자라서 그런지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느낌이 좋았죠. 동글동글하고 큰 눈에 단아한 표정과 약간 웨이브진 긴 머리. 정말 백이의 천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누구나 좋아할 훈훈한 스타일이었어요. 간호사 직업 특성상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배려심 깊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저녁 식사 후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던 저희는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여자친구는 짠순이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일회용 컵 대신 자신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던가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다닌다던가 300 조금 안 되는 자신의 월급을 알뜰하게 쪼개서 적금 생활비로 알뜰하게 나눠서 썼고요. 생활력이 강한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죠.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도 확고했고 저 역시 여자친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전에도 말했지?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우릴 키우셨어. 그래서 나도 일찍 돈을 벌고 싶었고 엄마도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셨지.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야. 그럼 기억하고 있지. 누구나 다 사정은 가지고 있는 걸. 그게 자기의 흠은 아니잖아. 이제 듬직한 사위 보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시다 보니 성격이 조금 유별나셔. 좋게 말하면 여걸이신데 자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자식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으시거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둘이나 키우셨는데 그럴 만도 하시지.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야. 혹여나 진짜 그러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자친구 집은 여느 집처럼 평범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는데 고즈넉하니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품고 있었어요.
예비 처가에 잘 보이려 고급 한우 세트와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차 세트도 준비했고요. 여자친구가 한 말도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심드렁한 표정의 예비 장모님과 밝은 표정의 예비 처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윤입니다. 하나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형부, 언니,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식사는 아직 안 했죠? 그런 줄 알고 엄마랑 내가 열심히 준비해놨어요. 어서 들어와서 식사 먼저 해요. 듣기만 했지 생각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네. 우리 하나랑 6살 차이라고 했던가? 띠동갑이라고 해도 믿겠어. 가만 보자. 좀 생긴 걸 보니 여럿 여자 좀 울려봤겠구만. 어머님, 제가 그래도 동안이라는 소리 좀 들어요. 하나가 누굴 닮아 미인인가 했는데 바로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어머니도 정말 미인이십니다. 사람들한테 하나 언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사올지 한참 고민하다 제가 겨우 골라왔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무겁게 뭐하러 이런 것까지 가져오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형부 난감하게. 일단 다들 같이 식사부터 하자고요. 언니도 얼른 형부 데리고 들어오고. 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잔뜩 긴장해 있는 사람한테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는데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외모를 가지고 기분 나쁜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상하더군요.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귀한 딸을 데려가는 죄인된 입장이라지만 저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보며 꾹 참았어요. 여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려 노력했죠. 소중한 딸이 결혼한다니 시집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노파심으로 그러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밥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어요. 나중에 조카 생기면 제가 다 돌봐줄게요. 저 이래봬도 복수 전공으로 유아교육 전공했거든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너무 앞서갔다 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조카야. 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하나야. 처제 밝고 씩씩하고 좋구만 뭘.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고 봐준다면야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지. 요즘 그러기가 쉽질 않잖아. 기대할게 처제. 예비 처제가 성격이 밝고 활발한 탓에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더라고요. 저희가 인사를 온 자리인데 굳이 어려워할 필요 있냐며 서로 편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렇게 예비 처제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예비 장모님의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아둔 재산은 좀 있어요? 집은 어디에 구할 생각이고?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나? 뭐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하나랑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하나랑 결혼해서 먹고 살 만큼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집은 직장 근처로 잡을 예정이고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씨는 병원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내가 혼자 어렵사리 키워서 간호사 만들어 놨어요. 애 아빠가 사고로 죽고 일도 안 해본 나 혼자 아둥바둥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도 솔직히 애미 된 입장에서 우리 하나가 너무 아까워요. 어디가 모자라서 나이 많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는지. 어머님,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평생 고생하시면서 하나 뒷바라지 잘해주신 것도 알고요. 외모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우리 하나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는 1등 신부감이죠. 앞으로 제가 하나 잘 챙겨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느라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없어요. 결혼하면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알죠? 나는 2딸 양육하느라 노후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태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어머님,
저 하나 데리고 호강시켜줄 능력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어쨌거나 자네 결혼하면 나한테 용돈도 주고 해야 해. 젊고 예쁜 딸 데려가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나도 자네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준비한 혼수 예단 목록이야.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부분은 하나랑 상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비 장모님은 마치 미리 준비한 듯이 혼수와 예단 목록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차, 집, 밍크코트, 용돈 등 별의별 내용이 다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더군요. 물론 원한다면 전부 해드릴 여유도 있었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게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때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늦게 결혼하는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첫인사를 마치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며느리 될 여자를 소개시켜드린다 하니 잔뜩 신이 나셔서는 손수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를 하셨죠. 여자친구는 저희 집을 보더니 입을 떡하니 벌리며 놀란 표정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다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며 저희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담스러울까봐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요. 하나씨,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많이 들어요. 원래는 밖에서 보자고 하려 했는데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는데 바깥 음식을 먹으면 쓰나. 도우미 이모님이랑 내가 함께 준비한 거지만 많이 먹어요. 이 녀석이 숫기가 없어서 언제 정신 차리나 했는데 아가씨를 보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먼. 어디 불편한 건 없나? 보니까 이 녀석이 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나 보구먼. 예끼, 재윤아, 네 색시한테 실수한 게다 이놈아. 아니에요, 할아버님.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걸요. 재윤 씨만 보면 되는 거지.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재윤이 통해서 말해요.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여자친구는 인사를 하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티를 안 낸다고는 하지만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첫인사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여자친구는 조금 충격을 먹은 듯 했죠. 집으로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윤 씨, 나 솔직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 내가 너무 속물 같더라고. 자기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데 이런 나여도 결혼할 수 있겠어? 괜찮겠어?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난감하게.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그깟 돈 따지면서 사람 만나는 걸로 보여? 나는 서로 좋아하고 진실된 마음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 울지 마. 예쁜 얼굴 못난이 된다. 그렇게 양가 집의 인사를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예비 장모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고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커피를 마시며 웬일로 일은 힘들지 않냐는 둥 다정한 말투신 겁니다. 그러다 저에게 말을 안 했었다며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1억을 더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건네준 혼수 예단 목록을 돈으로 환산하면 총 3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솔직히 듣자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꾸민비,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걸 말을 안 했었네. 내가 말한 1억 정도만 따로 보태주었으면 하네. 가능하지?
나도 의사 사위를 둔 티를 좀 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고 하나같이 부족함 없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 한들 저한테 너무 과하게 바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랑 조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진료가 아직 남아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우가 아니라니? 자네, 이 정도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를 데려가려 했나? 솔직히 조금 실망이네. 아니면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겐가? 사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나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 통해서 연락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날 퇴근 후 여자친구를 만나 예비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야, 처음 인사 갔던 날 어머님이 나한테 예단 목록이라며 주신 것들이야.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날 찾아오셨더라고. 근데 꾸민비로 1억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물론 내가 해드릴 수 있어. 하지만 너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 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게 다 뭐야? 정말 엄마가 이걸 줬다고? 이게 다 얼마야? 우리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다 모르고 있었나 보네. 물론 충분히 해드릴 순 있어. 그동안 힘들게 사셨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지. 근데 뭐든지 적정선이란 게 있는 거야. 요구하시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재윤 씨. 알다시피 엄마가 나를 어렵게 키우셨잖아. 그래서 보답받고 싶은 심리가 강하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단돌이 잘할 테니까. 제발. 재윤 씨, 나 안 사랑해? 저는 아직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예비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뱉은 모진말이지요. 저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 예비 장모님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약속받고 결혼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여자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드리면서요. 며칠 뒤 조금 잠잠하나 싶더니 예비 장모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휴대폰 전화를 받지 못하자 병원으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자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실수를 조금 했기로써니 하나를 얼마나 쥐잡듯 잡았으면 나한테 와서 소리를 치냔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과한 부탁을 한 건가? 그게 그렇게도 과해? 우리 귀한 딸 데려가면서 그 정도 할 생각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네, 실망이 크네. 자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했네. 예단은 내가 줄여서 다시 보내주겠네. 미안하네. 정말 극과 극이지 않나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저렇게 전화와서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며 악다구니를 쓰시다가도 어느 날엔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며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또 며칠 뒤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며 돈을 더 달라는 둥, 물론 여자친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어른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돈에 환장하신 건가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중요한 건 차라리 여자친구를 통해 당당하게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달라 요구를 하면 좀 나았을 겁니다.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환자도 많고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오래의 고민 끝에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님 해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셔서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병원에까지 전화하시고 내가 선배랑 간호사들 볼 면목이 없어. 나한테는 별말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병원에 전화까지 하셨다니 도대체 엄마는... 재윤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분명 잘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화낼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부탁까지 들어가면서 결혼할 수는 없어.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납득이 안 가. 우리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 미안해, 재윤 씨. 엄마한테 다시 확인해보고 이야기해볼게. 그렇게 2달 정도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힘도 없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고 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알겠다고 했죠. 오랜만에 본 여자친구는 많이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어요. 생기 있고 발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피곤에 찌든 모습과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재윤 씨, 그동안 잘 지냈어? 나 많이 초라하지. 예쁜 모습으로 기억돼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비 장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 몰래 결혼정보업체에 웃돈까지 건네가며 선자리를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죽겠다는 소리를 하며 가출도 몇 번 하시고 고집불통에 통제불능인 상태셔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선자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선 상대로 나온 남자들이 하나같이 나이가 많거나 이혼을 했거나 자식이 딸려도 직업이 별로여도 돈 많은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어렵사리 키워준 엄마의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 보답해도 모자라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용해 장사하려는 심부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윤 씨 만나러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맞선 자리를 알아보시더라고. 내가 집을 나와 연락을 끊어보기도 하고 울면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하소연을 해도 엄마는 내 얘기 듣지도 않더라. 차라리 내가 혼자인 게 나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 서로 사랑한 시간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미안해, 재윤 씨. 남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겠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저와 여자친구는 밤 늦은 시간까지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헤어짐으로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그동안 미안했다며 서로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보낸 뒤 며칠 동안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저도 눈물을 흘리며 여자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못한 제가 나쁜 놈인가, 그런 상황에 처한 여자친구를 감싸주지 못한 제가 못난 놈인가 하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괴로웠죠. 표정도 없이 사람들을 응대하고 어느 날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기도 했지요. 아직 여자친구와 이별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비 장모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그깟 돈 좀 달라 했다고 우리 하나를 버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의사면 다야? 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돼? 이 싹퉁 바가지 없는 새끼.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한 거 하나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뭐? 너 말 다 했어? 어른한테 뭐? 걔가 어쩌고 어째? 네가 의사면 다야? 대단한 집안이면 다야? 내가 아주 망신을 한번 줘봐.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밖에서 선배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커피를 사들고 왔죠. 대기실에 팔짱을 끼며 잔뜩 화가 난 채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간,
커피 사왔어. 같이 먹자고. 대기 환자분들 많아? 오늘 예약 환자는 다 뭐 하시는 짓입니까? 너희 새끼 잘 만났다. 감히 어른을 기다리게 해? 너 때문에 우리 하나가 잘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 나쁜 놈. 애미애비도 없는 천하의 못된 놈.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이거 놓으시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응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소리만 칠 뿐이었어요. 옆에 있던 선배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말리기 바빴고요. 들고 있던 커피도 놓쳐 바닥에 쏟아졌고 손님들도 있던 터라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붙어서 예비 장모를 겨우 떼어놓으니 분에 못 이겼는지 의자며 소품이며 손에 집히는 건 다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우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헤어진 거 제 탓 아니라고요. 저희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맞선 자리까지 알아보셨던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3억, 1억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곱게 키운 내 딸 데려가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 딸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딸 더 좋은 곳에 시집 가고 나도 딸 덕 보면서 잘 살 수 있었어. 네가 다 망쳐놓은 거야. 이 괘씸한 자식. 뭐라고요? 저기요. 초면인데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 했어요? 3억은 또 무슨 얘기고. 보아하니 하나 엄마 되는 사람 같은데 당신 이러는 거 하나가 알아요? 그리고 너 이 사람한테 맞았니? 당신은 또 누군데 와서 시비야? 갈 길 가시지. 별시답지 않은 것까지 들러붙어서 잡치고 있어. 당신은 상관없으면 꺼져. 나 재윤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렀는데 지금 당신 내 아들 쳤어요? 병원 꼴이 이게 다 뭐야? 당신 미쳤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기물 파손해 머리채 잡힌 아들을 본 저희 엄마.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엄마와 예비 장모 사이에 고성이 오가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병원 진료를 급하게 마감했습니다. 한두 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진료를 보겠습니까? 그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서로 할 만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하나랑 파혼한 마당에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도 더 봐드리진 못하겠네요. 병원 기물 파손하신 거, 저 때리신 거 배상해 주셔야겠어요. 여기가 네 병원이라도 돼? 배상? 까짓것 해봐. 나 돈 없어, 배째. 그러게 누가 우리 딸 뻥 차버리래? 그렇게 잘난 여자가 어딨다고 애초에 넘보지도 못할 놈이 말이야. 뭐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다 있어. 재윤아, 너 괜히 힘쓸 것 없다. 너 이런 소리 들으라고 내가 그 공부시켜서 의사 만든 거 아니다. 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아니,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왜 참견질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 당신 그 잘난 아들이 우리 하나 버려서 우리 딸은 폐인 되어 가고 있는데 나도 피해 보상 좀 받아야겠는걸? 말 다 했어요? 피해 보상? 그래요. 한번 해봐요.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우리 재윤이를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그렇게 당당하지? 당신 아들 내가 의사생활 못하게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려니까. 결국 저는 예비 장모를 폭행죄,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기물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청구까지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제서야 예비 장모님은 저희 집안에 대해 알게 되셨고 매일같이 연락을 해 잘못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어머니, 재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변상을 할 테니 고소만은 취하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모양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봐요. 선처해주시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겠습니다. 병원 기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제 딸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죠. 귀한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짓, 그거 진짜 못할 짓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하나 마음 씀씀이 그거 하나 봤어요. 대개 따님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망친 건 그쪽입니다. 그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니, 고소 취하 부탁드립니다. 딸 팔아서 장사를 한다뇨? 네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착하게 살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해 드릴 겁니다. 하나 얼굴 봐서 100번 1000번 참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나야,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렴. 내가 따로 연락하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잘못을 한 건 예비 장모님인데 왜 여자친구가 사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는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사정을 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본 엄마와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예비 장모님을 생각하면 고소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하지만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기에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 돈은 선배의 병원을 수리하고 망가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요. 엄마는 그런 못된 인간은 정신을 차리게 해주어야 한다며 아쉬워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배의 병원을 그만두고 강남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선배한테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신세 많이 지고 간다고 말을 건넸고요. 이직한 뒤에는 외과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수술도 많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께 병원 운영에 관한 것도 배우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여자친구가 생각나지만 가슴 깊이 묻어두려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서야 일에 취해 사니 이별의 아픔이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이별의 상처가 전부 아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겠거니 할 뿐이었죠. 깊은 사랑을 했던 터라 일부러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해도 생각이 안 나진 않더라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위에서는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난립니다. 부모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시 생각해보라며 할아버지한테 증손주 안겨드릴 생각 없느냐고 가끔 한 소리 하시고요. 저는 아마 남은 인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저처럼 이런 가슴 시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사연을 읽고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을 한다는 건 정말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언젠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아물 겁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